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아니 날씨가 선선해진 것도 선선해진 거지만 신기한 게 있어요. 뭐 비가 진짜? 오는데 그렇게 습하지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저도 오늘 그거를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있잖아요. 예? 진짠가? 네.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네, 제가 이전에 방청객, 그러니까 알바가 아니라 방청객으로 프로그램을 간 적이 있는데 당시 이제 진행자분 중에 한 분이 그 잠시 쉬는 시간에 여러분 이분처럼 리액션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라고. 예전부터 그런 스토리가 있으셨군요. 그 이야기 들었던 근데 생각이 왜 나요. 알바가 아니에요? 그거 대부분 다 알바인데. 그게 시사 프로, 그 지금 이 바로 옆 채널에 있는 프로, 거기 방송국에서 이제 김현정 앵커를 불러서 만든 잠시 파일럿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뭐 공부 이제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시사 공부하는 겸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칭찬받아서 기분 좋았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센터뷰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실 그 방청객 하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지상파에서 밤늦게 하는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네네. 거기 계신 분들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원래 나오시는 분들 저희가 지급하는 소정의 금액이죠. 네. 거기다 택시가까지.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도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안 요새는 방청객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그리고 방청객으로 가시면 너무 눈에 띌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그때는 또 이제 나이도 더 많이 먹고 이러면 못 알아보겠죠. 네. 갑자기 이러니까 쓸쓸하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또 사회생활도 이렇게 잘해요. 자, 원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예. 자,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소식입니다. 그게 아니라 유튜브. 제가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이것만 하면 오늘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리액션도 좋고 이 사회생활도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까먹으면 어떡해요. 제가 원래 그 주말에 있었던 다른 에피소드를 풀까 하다가 그거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자, 오늘 얘기 어떤 얘기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인 9월달, 이제 다음 달이라고 해봤자 이번 주부터인데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이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9월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출석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달 11일과 15일 사이에 조사받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여야가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엔 정치, 6일엔 외교통일안보, 7일엔 경제, 8일엔 교육사회 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18일과 2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각각 21일과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 요구대로 조사가 이뤄지면 9월 달 말인 추석 연휴 전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박 대변인은 검찰과 협의한 건 아니고 이 대표가 통보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실제 출석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3일이었죠.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금주 중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통보한 바 있는데 이 대표가 이에 대해 이튿날인 24일과 26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이를 거부를 했고요. 이날까지 양측은 정확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일정이 합의되지는 않았는데 이 대표가 재차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게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박 대변인은 노골적인 정치 검찰 카드로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없다. 이 대표는 무도한 정권의 칼날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이 대표 오늘로 취임 1주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긴 한데 또 지난 금요일에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분당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계파 갈등 그리고 분당까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인데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딴 건 모르겠고요. 일단은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조사를 받는 방안을 지금 검찰에 요구를 한 거죠. 네. 통보를 한 거죠. 이게 조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21대 총선은 사실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특수한 상황적 특수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황적 특수성이라는 게 코로나 막 번지고 있을 때 치러진 선거였다. 둘째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이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인 선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는 언제냐면 20대 총선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왜 20대 총선을 얘기를 하느냐. 20대 총선을 2016년 4월입니다. 근데 2016년 4월에 있었던 20대 총선을 한 240여일 앞둔 시점. 그 시점을 돌이켜보면 바로 지금이거든요. 한 8, 9월 정도 돼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때 네. 당시에 민주당의 전신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 2배 정도 앞섰어요. 지지율이. 거기에다가 9월 첫째 주부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가까이 치솟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선거에서 압승해야 돼요. 근데 선거에서 2016년 4월 선거에서 어떻게 됐느냐. 한석 차이로 그때 당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한석 차이로 졌어요. 새누리당이. 그러면은 왜 그렇게 수치가 좋았는데 왜 졌지? 왜 졌느냐. 2013년 3월인가 그때쯤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옥사파동이 있었어요. 이 당대표 지금 가지고 이제 부산에 그게 공천 과정에서는 잡음이 없을래야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큰 잡음이냐. 이 잡음이 아니라 큰 소리 무는 큰일이죠. 근데 그 정도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자, 제가 2016년 4월에 있었던 20대 총선을 얘기하는 이유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잡음이 커지면은 그 정당은 패배할 확률이 높아져요. 예? 그걸 잡음을 없앨 수는 없지만 줄여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왕 터질 잡음이라면 선거가 좀 남아있을 때 빨리 터지는 게 나아요. 그런데 지금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가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검찰이 받아들여서 그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간 게 제가 볼 땐 빨라야 10월이에요. 그러면은 10월에 넘어와가지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면 10월 중순이죠. 그럼 체포동의안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거는 민주당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체포동의안 표결이거든요. 그럼 또 거기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검찰 조사를 받고 가부간의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되든 빨리 처리하는 게 민주당 전체 입장에서 볼 땐 나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이제 자꾸 이렇게 늘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다가올 피해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다가올 피해는.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1일 브리핑 관련 소식인데요.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1일 브리핑에 나왔습니다. 도쿄전력 측이 방류 이후 제공하는 데이터를 언급을 하면서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 총량이 1,534 세제곱미터, 또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약 2,460억 베크렐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도쿄전력은 방출 이후 오염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 중이라며 현재까지 3km 이내 정점에서 측정 결과는 검출 하한치 미만으로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방류 직전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농도와 관련해서는 고시농도 비율 총합, 이게 핵종별 배출 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한 거라고 하는데 0.28로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값이 2를 넘으면 이게 또 오염수가 다시 알프스 정화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이 탱크에서 흘러나온 오염수가 해수와 결합하는 해수배관 해도도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박 차장이 밝혔습니다. 지금 또 이와 관련해서 뉴스가 또 있었죠. 지난 24일에 오염수 방류가 게시된 이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색깔이 검게 변하는 듯한 사진이 확대된 데 대해서 박 차장은 가짜 뉴스다, 오염수 방류와 무관하다는 말을 했는데, 도쿄전력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를 했는데 해당 사진이 오후 1시 5분 정도에 촬영됐고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이 오후 1시 13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전후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을 했고요. 바다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암초대 위치와 일치하며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색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제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소로 우리 측 인원이 3명이 출국을 했죠. 전문가들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는데 관련해서 1차 미팅을 한 번 한 것까지 보고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나 수산업자들의 생계 때문이라도 걱정이 좀 많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청사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메뉴까지 공개하기로 했는데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예전에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교수님하고 인터뷰하실 때 예전 구소련이죠. 네. 구소련이 30여 년간 우리나라 동해 울릉도 인근 지역에 이 핵폐기물을 그냥 갖다 버렸다. 몰래 버린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칼럼 쓰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언제였는지가 1958년이라는 설이 있고 66년이라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30년 이상 구소련이 몰래 우리나라 동해에다가 핵폐기물을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발각이 됐냐면 그린피스가 이 구소련 선박이 들어와가지고 핵폐기물을 버리는 걸 촬영을 했어요. 그게 공개가 되면서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그 30년 세월 동안 모르고서 그 바다에 있는 수산물을 아무런 그 없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소련이 이런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중국의 문제, 중국에서 지금 삼중수소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삼중수소 문제, 그 문제가 이 지금 후쿠시마 이 방류된 삼중수소보다 훨씬 일설에 하면 50배, 이 BBC의 보도에 의하면 6배가 훨씬 더 많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또 하나 걱정해야 될 게 이 북한의 그 평산에 있는 우라늄 광산에서 나오는 장마 때 이게 계속 쓸려내더라고요. 재처리 과정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방사능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말한 3국 어디예요? 구소련, 지금 러시아죠. 그다음에 중국, 그죠? 북한. 이 세 나라가 가장 맹렬하게 지금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국가예요. 그거 참 특이하더라고요.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 국제적 차원의 내로남불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영국 BBC 방송에 윙필드 헤이즈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사실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후쿠시마 물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고 이 프랑스 북부의 라그 제처리 시설에서 영불 해협으로 내보낸 삼중수소량 이게 연간 1만 테라베크렐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삼중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문제,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한다면 이것도 사실 정부가 나서서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절대로 과도한 공포를 가질 이유가 없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기를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걱정을 할 수준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온 생선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구소련이 30년간 벌였던 핵폐기물 무단 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제철이나 어떠한 정수 정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근본적으로 과도한 공포를 가진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도는 전 세계 최고라고 보거든요.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오늘 아마 가장 뜨거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군이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전 검토의 이유에 대해서는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을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빼고 국방부 청사 앞에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세울 것이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그런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고요. 육사는 교내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대변인에 따르면 육사가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기념물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옮기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사학계나 교육부와 함께 이전을 검토했냐는 질문에는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답을 했고요. 만약 육사에 있는 흉상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군 잠수함 중에서도 홍범도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명칭도 바꿀 계획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재정 변경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권 반응 어떻게 보시나요?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한꺼번에 제가 답할게요. 그리고 이 과한 이념 갈라치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홍 장군의 소련 당시 공산당 가입 활동 이력이 자유시 참변 이후 레닌으로부터 공산당증을 받고 군복과 권총을 받은 것을 일컫는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이제 이념을 떠나서 모두 항일 독립운동을 했었고요. 또 당시만 하더라도 소련과 미국이 또 같은 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홍범도 장군은 북한 정권 수립 전 6.25 한국전쟁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네. 일단은 임페리얼리즘이라고 아시죠? 임페리얼리즘. 그죠? 네. 뭐 술 이름이 아니에요. 네. 임페리얼리즘이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제국주의.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제국주의론을 제일 처음에 이 완성했다고 그래야 되나 주장했다고 해야 되나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레닌이에요. 레닌인데 레닌이 이제 제국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 차원에 있어서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 싸움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부르주아라는 거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식민지를 만드는 국가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 국가들이라는 거는 피식민 국가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대결 구도를 봤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바로 그 이유에서 레닌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레닌 하면은 사회주의 러시아 혁명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레닌은 일반적 사회주의하고 조금 다릅니다. 넵스라고 혹시 못 들어보셨죠? 뉴 이코노믹 플랜스인데 신경제 정책이라는 걸 이제 레닌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물론 여기서 사유와 점유의 문제 구분이 좀 필요한데 레닌은 전면적으로 사유재산을 금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레닌이 사망을 하게 됐는데 1924년에.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뭐냐면 레닌이 생존 당시에는 우리나라 독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이 설령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사회주의가 좋아서가 아니고 또 그때 사회주의는 레닌이 주창한 사회주의는 일반적인 그 뭐 북한이나 막 이런 사회주의하고는 좀 달랐거든요. 레닌이 생각했던 사회주의는 그런 차원을 종합해서 보면 이 문제는 홍범도 장군의 문제는 저는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저는 깜짝 정말 놀랍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아시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이 논란거리가 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좀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이다. 이 아주 훌륭하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인데 저는 좀 이거는 오바고 이 과거의 역사 그러니까 이 학자들 좀 하나면은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하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네. 물어봐야죠. 교육부나 이 학계나. 예. 네. 자, 다음 소식도 이념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오늘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광주시의 역사공원 조성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를 했습니다.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소중한 예산 단 1원도 대한민국의 가치에 반하는 것에 사용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 철회에 장관직까지 걸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인 문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광주시가 2020년 5월에 동구 불로동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총 48억 원을 들여서 연말까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이 정율성이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장보림전 등을 지적을 하면서 박 장관이 공원 조성 사업 철회를 요구해서 이에 맞선 강기정 광주시장과 논쟁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보훈부는 일단 헌법소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법조항을 좀 보면 지방자치법 184조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고 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만약 지자체장이 시정하지 않으면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 박 장관이 이 정율성이 활동한 의열단의 김원봉 단장의 기념공원이 경남 밀양에 조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의열단 기념관이고 그중에 김원봉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독립 최고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은 잘못된 것이라고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박 장관과 광주시 간의 대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정율성 작곡가가 의열단 활동을 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독립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독립에 기여한 것은 공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행적들 중공군이라든지 북한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한국전쟁 당시 6.25 때 뭐 예를 들면 서울까지 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과인데 이 공과 과는 누구든 다 있어요. 하지만 이 과가 말이에요. 과가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던 그런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면 이 문제는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뭐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좀 기리는 거는 공원까지 만드는 거는 전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제가 볼 때 뭐 이념과 사상 그리고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바라봐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전쟁, 중공군 특히 이제 그 마오쩌둥과도 상당히 또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국 전쟁 당시에 어떤 관련이 있는 여부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군인 엄청난 많은 용사들이 목숨을 거뒀고 그리고 사실 연합군 측에서도 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글쎄요. 물론 이제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그러고 뭐 과거에도 저 YS 때도 뭐 좀 연주하고 그랬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일회성으로 하는 거는 뭐 중국을 배려해서 한다면 뭐 네. 팔로군가도 만들었다니까 그거는 뭐 일회성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거 공원까지 만든다는 건 전 진짜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이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에 대한 최소한도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야, 이 시간도 알아서 다. 네네. 예. 아니 난 이거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061 얼마나 네, 좋아. 저도 10월 2일 날. 예. 네. 10월 2일 날. 네. 예? 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 네. 예. 그날 어떻게 돼? 아직 모르죠. 일하는 스케줄. 지금 저희 그 주말 근무표가 나와 있었는데 아, 그래요? 수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 이렇게 지정이 된다면. 그렇죠. 네. 네. 아직은 힘이 없는 위치니까 밀리면 그냥 밀리는 대로 그냥 뭐 쉬면 그래도 예. 네, 좋으니까요. 네. 일주일 내내 딴 사람은 쉴 수도 있는데 네. 예. 어쨌든. 다만 정면 승부에 나오지 못한 점 좀 아쉽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유 이 사회생활 하느라고 오늘 수고 많이 네. 하셨어요.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학교 골프 피트니스는 기본이야.